그 다음에 살펴볼 소크라테스의 어떤 삶의 흔적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인용을 했던 그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서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내 안에는 항상 무언가가 나에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려면 내가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정치를 하지 말라고 말리는 목소리였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변론의 과정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 아테네의 젊은이들에게 있어가지고는 정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라 그럴까요? 거의 우리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과거 시험을 치는 것처럼 당연히 모두가 꿈꾸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것은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의 공동체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자타가 뭐라 그럴까 권장하는 그런 길인 것이죠. 특히 소크라테스처럼 어느 정도의 그런 지혜와 능력과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변에서 많은 얘기를 했겠죠.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살펴볼 예정인데 플라톤도 어렸을 때부터 정치인의 꿈을 꾸었다가 결국 소크라테스가 이 아테네 시민들에 의해 가지고 세형을 당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꿈을 접게 되는 그래서 하나의 그 사상가로서 길을 걷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자기의 내면이 목소리라고 얘기했던 것이 다이몬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그 영어의 디몬의 어원이 되는 겁니다. 이 디몬은 우리가 뭘로 번역하냐면은 악마로 번역을 해요. 이 반대말이 이제 엔젤이죠. 천사. 그러면 이제 소크라테스한테 악마가 있었다는 얘기냐? 조금만 좀 그걸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내 안에 있는 목소리라고 표현했던 다이몬은 무엇일까라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그 공자의 60살의 이수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미 분열된 존재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 다이몬은 어쩌면은 소크라테스가 느끼는 내 안의 타자일지도 몰라요. 제가 이 자료에 맹자의 불인지심에 대해서 약간 써놨는데 이건 뭐냐면 맹자가 그 왕도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군주가 가져야 될 그러한 중요한 왕도 정치의 씨앗이 되는 마음을 불인지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인지심 또는 불인지심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인자가 이 참을자거든요. 그건 뭐냐면 참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여기 무엇이 생략되어 있냐면 타자의 고통을 참을 수 없는 마음, 곧 참아 어쩌지 못하는 마음, 이렇게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제가 요 맹자의 불인지심에 대한 제 선왕과의 일화에 대해 가지고 이 책에 좀 이렇게 소개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내용은 책을 통해서 좀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다이몬의 특징이 뭐냐면 무엇을 해라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참어, 그만해, 하지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항상 들리지 않고요.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들립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정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다이몬이 말렸다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이몬의 목소리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정치의 길을 가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이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살펴봤는데 왜 다이몬은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왜 다이몬은 항상 들리지 않을까요? 이거를 제가 교재에 쓰는 울타리론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비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울타리론은 제가 만든 말인데 뭐냐면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특히
근래에 들어와가지고 많은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좀 풍요롭고 또 부모들도 많은 교육을 받고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있게 되다 보면 게다가 자녀들도 이제 많아야 2명, 1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가지고 다 관여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부모가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여를 할까요? 자녀를 망치기 위해서? 그렇지 않죠. 그들은 다 너를 위해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과연 자녀의 행복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죠. 다이몬과는 완전 반대되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오트레로는 이겁니다. 그 부모는 자식을, 그러니까 2가지 극단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여하는 겁니다. 다이몬과 반대죠. 너 이거 해, 공부해, 씻어, 이런 직업을 가져. 야, 저 여자는 안 돼. 이 남자는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뭐죠? 항상 얘기합니다. 다이몬과 반대죠. 2번째가 뭐냐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방치? 아예 짐승처럼 세상에 놔버리고 더 이상 나는 얘를 돌보지 않아. 2가지 극단이지. 물론 이 2가지 극단이 다 안 좋다는 것은 이제 아실 텐데,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다이몬이 이 양극단이 아니라 이 안에서 적절한 중용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이것을 울타리라고 예를 드는데, 이제 아이가 있습니다. 아직 그림을 제가 못 그려가지고. 이게 애기. 기어다니는 애기. 그러면 이 주변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스스로가 독립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양육하고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연의 의무예요. 자연의 의무이기도 하고 공동체의 의무입니다. 자, 근데 이 애가 이 울타리를 얼마큼 쳐야 될까요? 너무 좁게 치면 애가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얘가 만약에 여기 난로가 있는데 뜨거운 난로가 있습니다. 불이 있어요. 얘가 여기를 향해 가요. 위험하죠. 어떤 부모는 얘가 이 난로를 향해 가려고 하는 순간, 야, 거기 위험해 하고 가로막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다이몬 받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스스로가 가다가 여기는 위험하구나, 스스로의 본능적으로 스스로의 자각을 통해 가지고 위험을 깨닫고 나서 여기 가지 않았을 때 얘는 다시 이쪽으로 안 가게 되죠. 스스로가 자각을 했을 때. 근데 부모가 매번 이걸 맡게 되면 계속 막아야 됩니다. 스스로가 그것이 위험한지, 스스로가 내가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가 뜨겁게 화상을 입을 때까지 방치하면 안 되겠죠. 이 적절한 균형의 상태가 저는 울타리라고 보는 겁니다. 울타리는 이 자식이 나를 가로막는 울타리가 있다고 자각하지 않을 정도의 넓이. 스스로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해서 내가 책임진다는 그 넓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충분히 모든 선택을 책임질 수 없는 미성년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보호는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넓이. 이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 양극단의 중형으로서의 적절한 부모의 어떤 그 자세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다이몬이 제가 얘기했던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경우에 대부분의 선택은 소크라테스가 알아서 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가끔 가다가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저한테 이제 아마 그런 기회가 거의 없기는 하겠지만은, 누군가가 제가 만약에 회사 생활을 하는데, 야, 너한테 이만한 보상을 해줄 테니까 회사의 기밀을 빼내와가지고 이거 넘겨라. 이런 제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선택이겠죠. 등등 이런 예들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변호사인데, 이 대기업이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변호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면죄부를 주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등등 이런 유혹들이 저한테 올 수 있겠죠. 그런 가능성은 지금 현재 저한테는 많지는 않겠지만 자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아침에 일어날까 말까 이럴 때마다 다이몬이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와 같은 그런 상황의 경우에 다이몬이 얘기를 하겠죠. 어떻게? 하지 마라. 무엇을 하라기보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무엇을 하는 것은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어떤 목소리로서의 다이몬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자료에 보면 제가 이런 말을 썼죠. 당시 아테네의 귀족 청년들에게 정치의 길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 바깥에서 나한테 항상 권유하는 길이에요. 지금도 나 바깥에서 이런 대학을 가야 된다. 이런 전공의 비전이 좋아. 이런 게 취직을 해야 돼. 이런 배우자를 골라야지.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지. 등등. 이런 얘기들이 뭐죠? 나의 다이몬이 아닙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바깥에서 나한테 얘기하는 목소리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나에게 무언가를 권유하거나 무언가를 말리는 목소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바깥에서 나한테 들리는 목소리. 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목소리.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시대에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다 게을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바깥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의 그 동양이나 서양이나 전통 사회에서부터 이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나름대로의 문화와 전통들이 있어 왔어요. 하다못해 요즘은 별로 안 하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예전에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것을 지금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무언가 어떤 미신 같고 허례허식 같을 수 있고 하지만은 그 자체도 하나의 내면의 목소리를 기울이는 연습의 과정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신화나 이야기 이런 거를 통해서 그렇죠. 또는 나름대로 전통적인 종교들 이런 것들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하나의 문화적인 연습의 과정이었죠. 근데 지금 어때요? 바깥의 목소리는 엄청난 스피커를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줍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내 안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아무도 안 들으려고 해요. 이런 불균형이 우리를 잘못된 선택의 길로 인도한다는 얘기죠. 하나의 극단으로서. 이렇게.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제가 다이몬이 영어의 디몬, 어머니다, 악마다 라고 번역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과연 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목소리는 악마일까? 우리 예전에 그 디즈니랜드 만화 같은 데 보면은 뭐 미키마우스 옆에 하얀 그 옷을 입은 천사가 막 얘기하는 게 있고 이쪽에는 뿔 달린 악마가 뽕옷을 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죠. 자, 다이몬은 천사일 거야 악마일 거야? 다이몬은 제가 여기 자료에 쓴 것처럼 그냥 목소리일 뿐입니다. 다만 나의 이익만을 위한 길이 아닌 다른 길도 있으니 공연한 목소리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양심이라는 말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맹자의 불민지신이 이러한 양심과 같은 그런 것이 되겠죠. 이 다이몬이 악마인가 천사인가를 얘기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혹시 여기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있나요? 교회에 다니시나요? 그런 거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옥이 있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그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그 영향을 미친 이야기가 이제 단테의 신곡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랜 이런 믿음을 통해 가지고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만 뭐 불교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있죠.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근데 제가 그 집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제가 청량리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항상 청량리의 광장에 보면은 어떤 분들이 교대로 예수천국 불신 지옥을 막 외치면서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쩜 그렇게 다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서가지고 막 마이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노래도 부르고 막 뭐 나눠주고 하는데 저는 지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저분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난 절대 가기 싫다.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그냥 천국 가면 그냥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천국에 대해서 상상을 해봤거든요. 천국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잖아요. 고통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배고픔이라는 것도 고통이죠. 근데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뭘 하죠? 맛있게 먹습니다. 이 고통이 없으면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자는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양은 더 이상 풀 뜯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하죠? 모르겠어요. 안 가봤습니까? 자,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저분들이 가는 곳이, 말로는 천국이지만 아마 나에겐 지옥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혹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저 초월적인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혹시 그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게 아마 세 번역에서는 다른 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번역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란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은 이제 결혼을 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결혼을 할 때는 그 사람과의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천국이죠. 그렇지. 근데 결혼하고 나서 빠르면 1년, 길면 한 5년 지나면 지옥입니다. 자식을 낳으신 분이 있다면 처음에 애가 태어났을 때 그 자체는 천국도 이런 천국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미운 몇 살이죠? 예전에 미운 7살이었는데 미운 3살? 네. 그 정도면 되면 지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천국과 지옥은 어디에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 다이몬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이제 서양에서는 악마라는 식으로 번역을 했지만 악마는 어때요? 결국은 이 다이몬은 자기의 목소리를 낼 뿐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다이몬의 권유를 받아서 스스로가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다이몬의 목소리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악마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천사의 목소리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이미 악마와 천사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나의 배우자가 언제는 천사였다가 언제는 악마가 되잖아요. 내 새끼가 언제는 천사였다가 언제 악마가 되잖아요. 나는 어떨까요? 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나는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락으로 내면의 보물을 간직한 자라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서 향연이라는 대화편이 있어요. 심포지움이라는 대화편인데 향연이라고.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서 꼭 추천해주고 싶은 대화편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좀 읽어보시길 바라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비극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당시 히랍에서는 매년 디오니소스 축제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거행이 되는데 그때 4명의 그 비극 작가들이 경연을 합니다. 3명이던가? 경연을 해가지고 하루에 4편씩 상연을 해요. 그래서 이제 1, 2, 3위가 4편씩거든요. 그 남은 우리에게 남겨진 그런 비극이 아까 잠깐 언급했던 소포클레스, 알시킬러스, 에우리피데스의 비극들입니다. 이 3명의 비극 작가들의 작품 말고는 다 이제 수구실이 됐어요. 근데 다만 어떤 자료가 남아있는데 몇 년도에 누가 출전했고 누가 우승했다. 이런 그 자료들은 남아있어가지고 기본 자료들은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아가톤이라는 사람이 이 비극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축하하는 술자리가 벌어지는 자리에서 벌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 전날에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셨어요. 마셨기 때문에 야, 우리 술은 좀 그만 마시자. 그럼 뭘 할까? 우리 돌아가면서 에로스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면서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에로스는 이런 자이다. 그래서 에로스는 누구보다 뛰어나다. 에로스는 이렇다는 얘기를 쭉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얘기는 그 생략을 하고 소크라테스의 얘기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 소크라테스는 에로스에 대해서 신화로 시작을 하거든요. 에로스는 어떻게 탄생했느냐? 아까 제가 그 아포리아라는 말을 하면서 아포리아가 A 더하기 포로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자, 때는 아프로디테가 태어난 그 탄생을 축하하는 잔치가 신들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모든 신들이 다 초대가 됐습니다. 그 중에 포로스도 초대가 됐어요. 포로스가 아까 방법, 방책, 계책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방법을 신은 포로스가 초대가 됐습니다. 근데 페니아라는 신이 있어요. 얘는 가난해, 결핍해, 곤궁의 여신입니다. 근데 얘는 초대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포로스가 술을 먹고 뻗었습니다. 그랬더니 페니아가 몰래 가가지고 포로스와 관계를 맺어서 포로스 몰래 관계를 맺어서 낳은 자식이 에로스입니다. 이게 하나의 에로스 탄생 신화예요. 여기에선 어떤 일이 있냐면, 자, 포로스는 방법,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페니아는 결핍, 곤궁. 그러면 에로스는 어떤 존재이죠? 모든 것을 아는 존재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존재, 이중 존재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거를 사이 존재라고 썼거든요. 자, 신이 있습니다. 짐승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이죠? 신과 짐승의 사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사이 존재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자, 공교롭게도 이 인간이네요. 사람의 사이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로스는 무엇을 사랑의 신이잖아요. 무엇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사랑하나요? 없을 때 사랑하나요? 아까 제가 배우는 자는 아는 자냐 모르는 자냐 물었을 때와 비슷한 겁니다. 에로스는 사랑하는 대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가지지 못할까요? 없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얘기죠. 대상에 대한 결핍. 하지만 그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가는 것이 사랑이죠. 마치 무지의 지처럼 에로스의 사랑은 이미 없는데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계속 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소크라테스는 자기하고 비교를 해요. 자기하고. 자, 아까 제가 에우티데모스라는 대화편을 소개하면서 소피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 소피스트가 신학으로 이렇게 되죠. 소피스트. 그리고 우리가 보통 철학자라고 번역하는 말이 영어로 철학이 뭐죠? 필로소피. 여기 히라고로 뭐냐면은 필로소피아 또는 이제 철학자는 필로소포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필로소포스는 필리아와 소피아가 결합된 말이에요. 필리아는 보통 우리가 이제 친애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폭넓은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 간의 우정도 필리아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반려동물이 있다. 그것도 필리아이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필리아이고,
뭐 내가 나라에 대한 어떤 필리아이고 모든 포괄하는 것이 필리아입니다.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 어떤 것을 향해 가는 것. 소피아는 바로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소피스트는 어떤 자죠? 이미 지혜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소피스트는. 그럼 이미 아는 자입니다. 이미 아는 자. 그러면 철학자, 필로소피아는 아는 자일까요? 모르는 자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알면서도 모르는 자, 모르면서도 아는 자가 필로소피아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그 에로스신을 자기한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에로스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결핍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무지한 것이죠. 이 소피아라고 비교하면. 그런데 그 대상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갑니다. 바로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알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캐묻고 다니는 소크라테스 자신을 이 에로스에 비유하는 얘기죠. 그래서 소피스트는 이미 다 아는 자라고 자기를 치부를 해요. 이게 플라톤이 본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의 차이, 소크라테스가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한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피스트들은 자기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알면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 많은 돈을 받고 이런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 향연에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향연에서 소크라테스는 이 에로스 신의 신화, 곧 사이 존재로서의 에로스의 신화를 얘기하면서 이것을 자기 스스로 철학자라고 그 지혜를 사랑하는 자로서의 자기를 규정하면서 에로스에 비유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자료에 보면 이제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 메타노이아는 그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원래 성경이 그 히브리어로 신약 같은 경우에 히브리어로 쓰여졌다가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회개라는 말 쓰잖아요. 회개하라, 뭐 천국이 다가왔다 할 때 이렇게 회개로 번역하는 말이 이제 메타노이아예요. 내가 왜 이걸 인용했냐면 아까 에로스와 소크라테스 또 지혜를 사랑하는 자, 철학자로서와의 관계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 과연 예수가 얘기했던 회개라고 번역한 말은 무슨 의미일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메타라는 말과 노이아라는 말이 결합된 말인데 메타라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오버 넘어. 두 번째가 넥스트, 뭐가 다음에. 세 번째가 체인지,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노이아는 뭐냐면 정신, 생각,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정신에 관련된 거. 지식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죠? 너의 생각을 바꿔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이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죠? 너 그동안에 엄청나게 죄를 지었으니까 반성해. 이런 의미가 들잖아요. 근데 물론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완전히 틀리다고 볼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회개라는 건 너무나 강해요. 그럼 이 메타노이아는 뭐죠? 예전에 네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에로스를 비유드릴게요. 에로스는 결핍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가는 것이 에로스라고 하면, 그럼 소크라테스 뭐죠? 무지란 자기의 무지를 알고 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간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 도달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메타노이아는 이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와 명예 등등의 삶을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다른 어떤 것. 여기서 이제 예수는 뭐죠? 복음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방식, 네가 중요하게 여기다 가치관을 바꿔라라는 것이 메타노이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로스, 소크라테스, 예수의 얘기들이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결핍이냐 아니면은 소유냐, 무지냐 지냐 아니면은 속세냐 아니면 복음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극단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는 사회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방향을 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알을 향해 가는 삶, 캐묻는 삶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들이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기독교의 근본 정신도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을 간직한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아까 이 향연이 비극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아가톤 를 축하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에로스에 대한 찬양들을 순서대로 하다가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자기가 얘기했던 에로스에 대한 얘기를 쫙 얘기를 하고 끝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마지막에 바깥이 소란스러운 거예요. 뭔가 봤더니 알키비아데스라는 애가 난입을 한 겁니다. 이 알키비아데스는 역사적인 인물이거든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엄청나게 추종하는 자이고 사회적 신분도 되게 높고 장군이고 그다음에 부자이고 엄청나게 잘생겨서 이 영문을 많이 뿌리고 그러다가 이제 하여튼 우여곡절이 많은 자예요. 알키비아데스. 근데 이 알키비아데스가 들어와서 지금 나를 빼놓고 뭘 놀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이미 에로스에 대한 찬양을 하고 이렇게 놀았다라고 얘기했더니 알키비아데스가 그럼 나는 여기에 있는 소크라테스 선생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외모는 추하다. 그래서 사티로스라는 그 반인 반수의 비유를 해요. 남아있는 소크라테스의 어떤 그 흉상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대머리에 들창코에 뭐라고 하죠? 하여튼 못생긴 어떤 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실제 좀 못생겼다는 것은 좀 역사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실레노스라는 애한테 비유를 하거든요. 얘는 사티로스라고 하는 그 반인 반수결의 그룹들이 있어요. 신화에 많이 나온 애들인데 그 신화에 보면은 성적으로 막 그 아내자들을 추행을 하고 다닌다거나 이런 식의 생긴 것도 추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실레노스는 이 사티로스의 우두머리 같은 사이인데 소크라테스는 생긴 걸 보면 이렇게 생겼다. 추하다는 얘기죠. 겉모습은.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안을 열어젖히면 심적이고 황금과 같으며 아주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알키비아데스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의 가치는 어디 있죠? 외면에 있나요? 내면에 있나요? 내면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알키비아데스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을 열어젖혀야 된다. 그럼 안을 열어젖히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신적이고 황금과 같으며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없겠죠. 어떤 자들이 소크라테스의 안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참 놀랍게도 이 알키비아데스와 비슷한 얘기를 자공이라는 제자가 공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자료에 써놓은 논어의 구절이거든요. 자, 숙손무숙이라는 사람이 대부들한테 조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공자가 이제 13년 동안 이제 천하주의를 하고 나서 말년에 노나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벼슬의 꿈은 접고 후학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자가 키웠던 공자의 제자들이 이 중국 전역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게 돼요. 대표적으로 자로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언급된 자공도 그렇고, 특히나 자공은 외교술, 그리고 어떤 재무, 이런 부분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를 합니다. 언변에 아주 뛰어난 자이거든요. 사기라는 역사책에 봐도 자공이 엄청난 활약을 펼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는, 주변의 어떤 시선을 봤을 때 공자는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실제 공자는 노나라를 떠나기 전에
대사고까지 거주를 하고 나서 그때는 나름대로 뛰어난 정치를 펼쳤다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그리고 나서는 노나라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13년 동안 어떤 시각에서 보면 허송세월을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리고 노나라에 들어와서도 별로 큰 역할을 맡지 못하고 그러니까 보통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 현재 뛰어난 외교술, 정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자공이 자기의 스승인 공자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여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숙성무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들한테 조선에서 자공이 현어중리, 중리는 그 공자의 이름이에요. 공자보다 현명하다, 공자보다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전해들은 자복 경백이라는 자가 자공한테 이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에서 숙성무숙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고 했더니 자공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공은 언어의 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비유가 들어갑니다. 비지 궁작건대. 그러니까 궁궐의 담으로 비유를 한다 그러면 사지장례는 사는 그 자공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담장은 그 견이라 어깨 높이까지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규견 실가지와 오니와 그렇기 때문에 이 담장이 여기 어깨 넘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조금만 발꿈치를 들면은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공이 내면을 보기 위해서는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발꿈치만 들면은 볼 수 있을 정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내 안에 있는 보물, 귀한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다. 근데 부자시장은 수인이라, 이는 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20-30m 되는 거예요. 부자는 이제 우리 스승님의 담장은 수인이다. 부득기 문이 입으면 그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불견 종묘지며 백관지 분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종묘의 아름다움과 백관들의 풍성함을 알 수가 없다. 듣기 문자 혹 과인이 그 문을 얻은 자는 거의 없으니 드무니 부자지문이 부력 의호와. 그러니 숙성무숙이 저런 얘기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세련됩니까? 이 숙성무숙이 저딴 얘기를 했을 때 그래 내가 잘났지 이렇게 자만에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경박하게 그냥 숙성무숙을 욕하지도 않고 적절한 비유를 통해 가지고 스승의 어떤 가치를 보입니다. 이게 아까 알키비아데스가 얘기했던 거 비슷하지 않나요? 겉의 모습은 충하지만 안을 열어줬을 때 그 안에 보물을 볼 수 있다. 그럼 누가 안을 열어줬을 수 있죠? 자공은 얘기합니다. 그 열어줬을 수 있는 자는 드물다. 그러면 어쩌면은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책을 쓴 이유도 그렇고 이런 수업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무언가 좀 더 마치 아포리에 빠진 상태에 갔잖아요.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우리가 길을 찾을 때 공자와 소크라테스의 어떤 그 행적에 대해서 한번 모방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자공이나 알키비아데스처럼 소크라테스나 공자의 내면을 열어주려는 노력을 좀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